네, 특별한 이슈 점검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는 0.42% 상승을 했습니다. 2,482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0.47% 빠졌습니다. 690선 조금 밑에 있습니다. 682포인트까지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수급에서는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파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좀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연기금이 계속해서 잘 죽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의 바닥은 확실히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우리 증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특이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MBN골드 백인엽, 박병주, 강현균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니저님들 오늘 장 한 줄 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장 어떠셨어요? 네, 오늘장 한 줄 평은 시장 변곡점이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긍정적이네요.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최근에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전체적인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함께 하락을 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일단 AI 반도체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일부 종목들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올 경우 AI 반도체 위주로 조금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연일 급락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알테오젠 얘기는 이따가도 하겠지만 알테오젠이 뭐 이슈가 있어서 전체적인 바이오 시장을 끌고 갈 줄 알았는데 사실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장초반 맞아요. 급상승 이후에 전체적으로 밀렸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밀렸어요. 그만큼 너무 많이 밀렸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바닥이 다가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시장 변곡점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주가 수준은 지수 수준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00포인트 아래에서 계속해서 네. 눌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포트 정리를 잘 하신다면 충분히 지수가 올라갈 때 전체적인 지수 상승폭 대비로는 상승폭 대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시장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좀 빠질 대로 빠진 코스닥 시장의 변곡점은 다가온다. 자세한 이야기 오늘 특이점에서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떠셨습니까? 코리아 밸류업 펀드 파이팅! 연기금 이삭 죽기 쭉쭉 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삭을 줍고 있네요, 진짜. 네. 아주 유명한 화가의 작품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이 이게 쓸데없는 이삭이 아닙니다. 알고 그 연기금이 쭉쭉 하고 잘 받아먹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연기금이 11월 달에 제가 연기금이 매수를 얼마나 했나 조사를 해봤더니 1조 4천억을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약 한 2조 7천억을 이제 부지런히 팔아치기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데 지금 11월 달 들어와가지고 삼성전자를 파는 외국인들은 아마 내년 가면 후회를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연기금이 잘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는데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절묘한 타이밍 때 밸류 펀드 자금을 조성해가지고 내일부터 2천억이 이제 투입이 되고 또 조만간에 3천억을 보태가지고 5천억을 투입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 모양이 어떤가 비슷하냐면 예전에 2008년 그 연말 때 10월 달부터 2009년 초에 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에서 그때 우리 주식을 엄청 많이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정사업본부가 그때 이제 평균 우리나라 종합지수 1000포인트 샀는데 네.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3천 왔으니까 얼마나 돈을 벌었겠습니까? 최근 고점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연기금이 우정사업본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나라 그 지수 코스닥 우리나라 이제 그 거래소 종합지수 캔들을 보면 이번에 급락하고 나서 쌍바닥 자리에서 연속으로 양봉이 4개가 나왔거든요. 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연기금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줍줍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줍줍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박병주 매니저는 코리아 밸류업 펀드 파이팅이라고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는 별로 안 해주셔가지고 이 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뭐 특별편입 발표에서 뭐 2천억 밸류업 투자 늘린다, 뭐 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좀 오고 가고 있는데 네. 이것도 확실히 이제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바로 오늘 그래가 효과가 나타난 게 우리 그 시가총액 상위 그 대형주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은행에서는 KB금융지주가 장중에 4%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기아도 어찌 본다면은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지 않습니까? 예. 이 종목도 장중에 4% 올라갔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도 장중에 2% 이상 올라갔고,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장중에 한 3% 정도 올라갔습니다. 네. 즉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조업 대표적인 대장주들이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아마 이런 기대감이 선방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리아 밸류 펀드 파이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강윤균 매니저의 오늘자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오늘 준비한 한 줄평은 트럼프 트레이딩은 이제 그만, 트럼프 취임 이후에 관련된 상승할 수 있는 업종에 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지금 저희가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쵸. 최근 장이. 그게 왜 그러냐면 2016년도부터 시작됐던 트럼프 정권에 우리가 한번 크게 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트럼프 관련된 정책이나 그러한 종목들만 올라가게 된 시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지금까지 내세웠던 정책들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자국주의,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 스트롱 아메리카를 만들겠다라고 맞아요. 하는데 지금 수출에 대해서 관세를 60% 매기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달러 인덱스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달러 인덱스 올라가게 되면은 그 금리 올라가겠죠. 예. 금리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올라가죠. 그러면은 그 자국에 대한 이익이 형성되지 않겠죠. 좀 힘들어지는 물가를 못 잡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물가를 못 잡기 때문에 연임이 실패한 상황인데 트럼프가 그 전에 처음 했을 때 이후에 한 4, 5년 동안 준비를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왜 실패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중요한 거는 스트롱 아메리카도 중요하지만 물가를 잘 잡아놓고 경제 성장을 키우는 대통령이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관세를 매기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실행을 시킨다고 한다면 물가는 못 잡게 됩니다. 그렇게 맞아요. 된다면은 나중에 거기서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절반 정도는 트럼프가 바꿔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를 봐와서 트럼프가 약간의 그런 뭐랄까 돌발 행동들을 많이 해서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외에는 다 힘들 것이야라는 그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 그러한 트라우마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네. 그걸 극복하고 그리고 이제 물가를 잡는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달러 인덱스도 떨어질 테고 금리도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관세를 매겨도 달러가 떨어지면 관세는 크게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10%와 60%, 중국한테는 60%, 다른 나라한테 10%. 이거는 트럼프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큰 패를 던진 거거든요. 네. 트럼프가 지금까지 쓴 책들을 쭉 훑어보게 되면 그렇게 큰 패를 던져놓고 상대방이 겁을 먹었을 때 조금씩 양보하는 척 해주면서 조금씩 빼준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아마 취임 이후에는 관세 60% 안 나올 것 같고요. 한 30% 정도? 그리고 10% 아니고 한 5% 정도의 관세를 매기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달러가 떨어지고 뭐 금리가 잘 잡히게 되면 지금과 큰 차이점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업종들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고 지금부터 많이 떨어져 있고 실적 좋고 기간이 잘 모아가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로 유심히 살펴본다면 크게 상승할 종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종목과 업종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수정님께서는 트럼프 뻥쟁이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채팅창에 아까 좀 훈훈한 내용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로니에 입세님이 올려주셨어요. 저희 스치면상한가 상당한 애청자고 채팅도 엄청 자주 쳐주시는 분이에요. 스치면상한가를 즐겨봐서인지 오늘도 상따에서 상한가 종목 보유 중입니다. 셀리드라고도 얘기를 해주셨고 너무너무 축하한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우리 이야기하면서 상한가 나올 종목들 저희가 잘 찾아서 한번 이슈와 함께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리는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특이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임박했고요. 내일 아침 우리 시장이 개장할 때쯤이면은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니까 반도체에서는 조금 이 AI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했는데요. 확실히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어떨지에 대해서 반도체주가 그동안 좀 웅크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 혹은 주가의 진로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박병주 매니저님, 내일 이제 새벽이면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 실적은 뭐 잘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거의 다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젠슨 왕이 뭘 입을 거냐가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젠슨 왕이 항상 그 까만색 가죽 자켓을 입으면은 항상 좋은 것을 발표했었고 갑자기 정장에다 넥타이를 한다 하면은 이거 좀 비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내일 가죽 자켓 입을 것 같습니까, 박병주 매니저님? 네, 내일은 가죽 자켓을 입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의 그래프, 엔비디아 그래프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 이거를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엔비디아 상황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준비한 그래프입니다. 지금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꺾이고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계속 종가에서 계속 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마 제가 본다면은 이제 방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켓을 입고 나오지 않을까. 주가 그래프가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이제 20일 날 실적 발표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긍정론자 이제 현재 전망치는 매출액이 331억 달러, 그리고 이제 순이익은 184억 달러로서 매출액은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 82.3%가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야, 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89.1%로서 증가한다는 그런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이미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지금 많이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잭슨환 이분이 이제 거기서 실적 발표할 때에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거기가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쓸 필요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첫 번째 포인트,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그 HBM3 이 12단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 HBM4잖아요. 거기서부터는 SK 하이닉스 단독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많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이제 고객을 다변화시킨다는 그런 멘트가 나올 수도 있다. 그걸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멘트에서는 이제 중국이 이제 그동안에 미국이 이제 그 중국을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에 관해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중국에다 가장 반도체를 많이 팔아먹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이 가장 많이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향, 홍콩까지 포함해서. 네. 근데 중국이 무섭게 뭔가를 추격을 해오고 있다. 이런 발언도 혹시 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최근에 블랙엘 지금 결함 문제가 지금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생산이 지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발언도 우리들이 기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현재 주가 상태가 너무나 좀 우리가 아까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경우는 이격도가 높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이라는 원리가 그거잖아요. 내가 싸게 사가지고 예를 들어 시청자님들이 우리 주식을 하고 싶은 가장 욕망은 내가 싸게 사서 100배 넘게 팔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욕망이 있을 때 팔고 싶을 때는 이제 호재가 터졌을 때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할 때 굉장히 뭐 좋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주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더군다나 이제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이 나와가지고 국내에 SK 하이닉스가 아침에 가격이 떨어서 갭으로 출발을 한다. 그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 하지 않겠는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SK 하이닉스가 갭으로 떠서 출발한다는 건 좀 조심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대부분 우리는 학습이 됐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잘 되면 SK 하이닉스도 잘 된다. 지금은 그쵸. 삼성전자는 연결고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학습이 돼가지고 엔비디아가 또 실적이 좋으니까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네.
아침에 덤벼들면 네. 최근에 주가가 빠졌거든요. 덤벼들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내일 좋을 거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워낙에 시총 1위도 복귀한 상태고 워낙 고가에 있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에 대한 거는 지금 단번에 좀 일러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걸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영균 매니저님.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일 좋을 것이다, 서프라이즈다, 뭐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나왔을 때 우리 시장 내일 좀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 반도체 업황에서 가장 중요한 키를 잡고 있는 게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10조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6%, 뭐 6% 이 정도 올려가고 한 10%를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약간 좀 빠지는 흐름은 그렇게 자사주 매입을 한 돈을 가지고 다시 또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부분, 다시 주식을 다시 또 담보답혔다. 이게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좀 빠졌는데 중요한 가격대가 이제 53,000원 가격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53,000원 가격대에서 더 밀리게 되면 뭐랄까 대주주 입장에서도 좀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그러한 형국인데 53,000원 내일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한 8에서 9% 정도를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뭐 한 7이나 6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만 나오면 좀 뭐랄까 컨센서스 부합해서 좀 살짝 밀리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국내 반도체 지수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때 삼성전자의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53,000원을 지켜주는지가 되게 관건이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 들어가지고 신규 상장주가 많이 상장을 했어요. 맞아요.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위치라는 위치. 신규 상장주가 상장하면서 거래 대금을 1조 8천억 정도를 끌어당겼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거래 대금, 시장의 증시 주변 자금도 줄어드는 판국에 시장의 거래 대금도 20조가 안 되고 뭐 15조에서 18조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거의 뭐 시장의 거래 대금이 한 10% 정도를 다 끌어당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 뭐 주도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신규 상장주가 상장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진검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이게 관건이겠고 만약에 잘 나온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53,000원을 깨지 않고 잘 올라가 있고 지금 주가에서 더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 마지막 오후 1시부터 2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에 그 주가가 잘 유지해주고 빠지지 않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그 전날에도 그랬고 1시부터 2시 반 사이에 반대 매매 물량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낮에 약해요, 요새. 네,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랬는데 물론 오늘은 이제 알테오젠의 악재가 있어서 그렇긴 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거래대금이 쭉 빠지면서 시장을 거래대금이 빠질 때 받쳐줄 수 있는 세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일은 이제 뭐 시장의 블랙홀, 수급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상장주가 없는 상황에서 진검승부를 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들이 수급이 빠질 무렵에, 그러니까 반대 매매 회피 물량이 나올 무렵에 잘 버텨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놓고 봤을 때 내일하고 모레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의 시장을 전망을 좋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조금은 보수적으로 하면서 지금 시장이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면서 개별주 위주의 순환매 시장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주 위주의 순환매 시장에 어울릴 만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해서 매매를 해보시면서 계속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기다려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 후에 국내 증시도에서 커플링되는 현상 우리가 좀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영균 매니저가 가장 좀 주요 관전 포인트로 보는 것은 내일 오후장이 될 것 같아요. 내일 12시 정오가 지나서 정오부터 이 2시 사이쯤에 오전장에 있었던 주가를 잘 어떻게 말할까요?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금요일 다음 주 시장까지도 반도체의 부활 우리가 그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두 분 다 하나씩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삼성전자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삼성전자가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딱 이틀만 주가가 좋았고요. 어제, 오늘 주가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일각에서의 평가는 지금 자사주 매입으로는 인텔의 전철을 똑같이 밟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이 있고요. 지금 기술력 확보가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어떤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이제 추진을 했는데 사실 전체적인 시총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3% 수준밖에 안 되는 금액이라 사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10조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 같지만 전체적인 시총과 비교해 볼 때는 터무니없이 그쵸. 좀 부족한 금액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300조가 넘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업황이 좋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까 전에 뭐 엔비디아 실적 얘기도 앞에서 잘 해주셨지만 예.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항상 말씀드리는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올라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삼성전자한테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엔비디아 쪽으로 얼마만큼의 그쵸. 많은 물량의 HBM을 공급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인데 뭐 거의 지금 콜 테스트는 통과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PPT 첫 번째 페이지 잠깐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HBM3 8단을 공급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향후에 이제 HBM 캐파 전체적인 캐파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PPT 보시게 되면 메모리 3사 HBM 캐파 추정이라고 해가지고 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캐파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가 2024년인데 내년도에 가장 캐파를 많이 늘리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삼성전자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문제점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이 SK 하이닉스만큼 수율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수율이 잘 안 나온다라는 것은 HBM에 대한 테스트 장비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향후에는 삼성전자 쪽 밸류체인은 이제 HBM 테스터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제 이제 캐파가 이렇게 늘어나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나 그 외에 이제 AI 반도체 기업에 HBM을 얼마만큼의 공급 수주를 딸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레거시 반도체보다는 HBM에 집중을 해서 삼성전자도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내일 오전 7시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온다.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더 잘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요. 대신 향후 AI 시장에 대한 전망이 약간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엔비디아 주가가 6% 넘게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당장 오전 7시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엔비디아가 정규장이 얼마만큼 올랐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난 다음에 애프터 마켓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쵸. 봐야 됩니다. 만약에 잘 움직인다면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기존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튈 거고요. 만약에 못 움직인다라면 뭐 장 초반 갭상승 약간 소폭 갭상승 뜬 다음에 다시 한번 반도체가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바닥이긴 하지만 정확한 방향성은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거래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잘 나오면 뭐 예상대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잘 갈 텐데 만약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내일 눌러버리면 뭐 오늘 같이 뭐 조선주가 갈 수도 있겠고 트럼프 트레이딩 쪽에서 순환매가 돌 수도 있겠고 지금처럼 주도주가 당분간 사라진 시장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가 애프터 마켓에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는지가 내일 국내 반도체에 큰 영향을 줄 것 같고 삼성전자로 얘기를 해보지만은 먼저 얘기해보자면 레거시에서는 현재 좀 반등이 안 나오는 것 같고 HBM3 이 콜 테스트 통과에 대한 확실한 무언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100년 매진.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일단 지금 자사주 매입 이야기는 나왔지만 주가 부양을 더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 주가 부양을 더 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최근에 주요 이제 그 삼성 일가 쪽 주식담보대출 이슈도 있고 어차피 삼성 쪽에서는 주가를 부양시켜야 되는데 투자자들 보기에는 최근에 삼성 이미지가 굉장히 낮아졌단 말이죠. 맞아요.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낮아졌는데 뭐 사실 뭐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HBM 공급한다라고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공부를 못 하고 있잖아요. 1년 넘었죠, 이제.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투자자들한테 정말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총 규모에 비해서 현재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부양책을 저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양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셨군요. 저는 내일 워낙에 또 SK 하이닉스가 더 주목을 받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당분간 좀 이번 주까지만이라도 주가는 좀 치고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렸거든요.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네. 결국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려면 뭐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기에는 그건 뭐 없고, 예. 모멘텀이 부족하니까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 쪽으로 보는 게 저는 여전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병주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항상 또 이런 흐름에서 역발상에 또 삼성전자를 항상 좀 외쳐주실 때가 있잖아요. 네. 제가 뭐 삼성전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 삼성전자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제가 거기 위쪽에 화살표 거기가 8월 16일 그때 79,000원에서 저는 삼성전자 전량 매도를 그때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계속 조심하자라고 해가지고 여기 부분에 바닥권에서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삼성전자가 이 바닥에서 최근에 30년 통계를 제가 쫙 봤습니다. 그래프를 검토했어요. 검토해 보니까 바닥에서 이번처럼 7% 이상 강하게 치솟고 나서 거래량을 동반하면 예외 없이 거의 99%가 거기가 바닥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거를 그 IMF 이후로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주봉 그래프를 보면은요. 자, 주봉 여기 이제 그래프를 제가 보면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졌잖아요. 터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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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터졌습니다. 고점에서 터지면 팔아먹는 물량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면 예외 없이 바닥을 찍고 갔습니다. 네. 그러면 따라서 뭡니까? 주가라는 것은 먼저 선반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뭔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온갖 악재가 심지어 지금 그 이번에 그 이재용 씨, 그 다음에 홍라희 여사, 그 다음에 그분 따님 두 분, 이분들이 지금 그 주식담보대출을 해가지고 상속서 냈는데 요것마저도 마진콜을 당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극단적인 악재가 나와가지고 외국계 사모펀드에서 공략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온갖 악재를 다 뒤집어 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지금 바닥에서 7% 오르고 또 다음날 또 올랐어요. 이런 경우를 보면 거기가 바닥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연기금이 이 자리에서 줍줍했습니다. 줍줍. 연기금이 다 받아먹었어요. 외국인이 던지는 것을. 그래서 제가 본다면 이걸로 본다면 이제 저는 이제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진콜을 당할 가격이 거의 왔답니다. 그러면 마진콜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이제 뭐 19조 정도를 매수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또 대주주들 지분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싸게 자기들이 자사주 사나 또 좋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또 첨부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글자가 적은데 글로벌 반도체 그 그룹 밸류에이션 비교라는 건데 글자가 제가 한번 설명만 드릴게요. 그러면 전 세계적 엔비디아, AMD, 인텔, 뭐 전 세계 반도 마이크론 다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PBR이 0.8입니다.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 유일하거든요. 네. 이 회사가 그 적자 났습니까? 저평가 적자 났죠. 네.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에도 증권사에서는 영업이익이 50조가 넘는다는 주식사가 절반이 넘어요. 근데 PBR이 0.8배면 이거는 진짜 싸죠. 우리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0.8이었거든요. 네. 그때 코스피 지수가 900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때 0.8이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우리들이 이제 온갖 악재를 연기금처럼 네.
줍줍하는 시점이 되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싼 구간은 맞다. 좀 잘 주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예전에 보였던 그 한방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나온다면 삼성전자가 뭐 지금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고 기술력을 좀 보여준다라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이제 형님들도 요새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강윤규 매니저님, 형님들도 어려운데 야, 소부장 동생들은 지금 커버하기가 더 어려운 지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소부장 쪽까지 내일 만약에 SK 하이닉스까지 막 좋아진다라고 봤을 때 내일 그 우리나라에 있는 뭐 장비주들 이쪽 관련해서는 따라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무조건 따라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 다른 대형들, 그러니까 형님들이 만약에 4, 5%씩 올라간다고 하면 그거의 2배 정도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박병준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는 말이죠. 지금 수원하고 평택에 있는 땅만 팔아도 지금 돈 다 시총보다 큽니다. 네.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땅하고 평택에 있는 땅, 강남 땅 말고 그 수원하고 평택에 있는 땅만 팔아도 삼성전자의 지금 가치가 됩니다. 그만큼 저렴한 그렇게 가격까지 내려왔고 그런 회사가 IT 회사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들이 좀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혁신할 수 있는 뭔가의 아이템이 없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강하게 지금 전 세계 1위로 있는 랜드하고 디램이 약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디램하고 랜드는 곧 회복할 거라는 소식통에 전해왔습니다. 중국 쪽에서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중국 쪽을 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국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도 많이 이제 인민들이라고 할까요? 국민들이 많이 깨우쳐져서 웬만한 정책으로는 막아설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출을 해갖고 돈을 벌어오던가 투자를 해서 SOC하고 돈을 뿌리던가 아니면 이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켜갖고 돈을 또 뿌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중국이 지금 수출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못하게 됐죠. 그 다음에 SOC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건설을 해봤는데 아파트라든지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봤을 때 이제는 내수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홀대했던 중국에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풀어줄 것이고 그리고 돈을 이제 직접적으로 주거나 증시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중국의 소비를 촉발시켜야 되는데 그 소비를 촉발시킬 때 저렴한 거 말고 좀 어느 정도 되는 물건을 사게 만들려고 하면 그게 바로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컴퓨터, 핸드폰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판매하게 되고 그걸 구매시키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레거시라든지 디램이 삼성전자께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 퍼져나간다고 한다면 디램 가격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삼성전자는 버텨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부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제가 전에도 삼성전자가 더 떨어지기 전에 지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연기금이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들어와 줬고요. 삼성전자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건대 삼성전자가 지금 인선 재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선 재배치가 잘 되고 나서 삼성전자가 리마인드해서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부터가 삼성전자의 진가가 발휘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 이후부터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때 많은 장비들, 소부장 쪽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장비주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PSK 홀딩스라든지 이런 장비주들이 함께 올라가는 시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 시장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마침 내일 또 이제 삼성전자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강영균 매니저가 이야기한 거는 삼성전자의 투두 리스트. 해야 될 것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예. 내일 마침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또 삼성전자만의 모멘텀이 참 내일 생기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강윤 매니저 내일 기대하시나요? 네, 저는 내일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대를 하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부장 이야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을 좀 장비까지 해서 다 커버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오늘 좀 핫했던 액침 냉각 위주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백인현 매니저님,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엘 과열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액침 냉각이 이 테마에 맞춰서 시의성 맞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액침 냉각이 이러다가 많은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이번에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잡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액침 냉각보다는 유리기판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은 수익률이 더 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제 액침 냉각 쪽에서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있죠. 뭐 KN솔이나 GST, 특히 GST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TSMC 쪽으로 전기식 칠러 공급하는 부분이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기존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뿐만 아니라 TSMC 그리고 액침 냉각까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GST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부각 못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부각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대신 전체적인 카테고리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액침 냉각을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할 때는 관련해서 이슈가 될 때 뭐 한 2, 3일 정도 상승하게 되면 그냥 차익 실현하시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저는 조금 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액침 냉각까지 전략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 안에서는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잡아가야 할지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잘 나온다면 국내 반도체 섹터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최고의 종목은 어디가 좀 될 수 있을지 박병주 매니저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일단 삼성전자를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방금 이제 연기금이 줍줍도 하고 있고 또 그래프상에서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그랬는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켰을 때에 딱 뜨는 창이 윈도우 11이라고 뜨지 않습니까? 이게 윈도우 운영 체계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컴퓨터 안에 AI 에이전트가 장착이 되는 온 디바이스형 윈도우 체제가 윈도우 10입니다. 이게 베타 버전이 나왔다 그럽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를 수리하는 그 업체 사장님한테 항상 그런 걸 물어보는데 베타 버전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시험하는 버전인데 그렇다면 내년에 윈도우 12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제 삼성전자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를 과거에 제가 30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윈도우 컴퓨팅 체제가 바뀔 때마다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빠져요. 왜 그러냐면 체제가 바뀌면 그 전에 썼던 D램이 전부 다 이제 재고 처리되면서 가격이 싸거든요. 또 바뀌면서 새로운 체제에 맞는 D램이 또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닥을 찍고 그 윈도우 이제 12가 내년에 하반기쯤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 2, 3년 정도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주가가 딱 그런 식이다. 우리 연금이 정말로 줍줍을 잘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윤규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우선 액침 냉각 쪽은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테크윙을 보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 짧게 얘기하면 SK 이노베이션 정유회사입니다. 정유회사인데 최근에 유가적인 부분들과 맞물려서 잘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가 2022년도에 미국에 있는 GRC라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액침 냉각 쪽에 대해서 뭔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3거래 동안 연속 상승을 했고 종목별 투자자를 벌써 수급을 봤을 때 여기 보면은 기관 쪽에서 보면 연기금이 한 10거래를 넘게 지금 이제 10거래를 넘게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금이 10거래를 넘게 순매수를 해놓고 3거래를 연속 상승했다.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은 여기 부분이 한 12,000원까지, 아니 12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한 7, 8%의 룸이 남아있다라고 봤을 때 한 내일 정도 한번 접근해 보신다고 한다면 7, 8%더 그 정도의 상승 부분을 챙길 수 있겠고요. 테크윙을 말씀드리면 테크윙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둘 다 그렇죠. 커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와서 어느 종목이 올라가던 간에 테크윙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고 240일선에 지금 걸쳐서 잘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상승분이 나왔고 종목별 투자자에서 수급을 봐더라도 기관과 꾸준한 금투에서의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최근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기관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가 테크윙이기 때문에 잘 매수를 해두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큰 상승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둘 다 연관이 있는 테크윙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HBM 검사 장비 쪽에 한 종목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액침 냉각 쪽으로 한 종목 가지고 왔는데 HBM 검사 장비 쪽에서는 테크윙 저도 마찬가지로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잘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더 보충 설명해드리면 큐브 프로브라고 해서 HBM 전수 검사하는 장비를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랑 이제 콜 테스트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게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면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할 거기 때문에 테크윙은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액침 냉각 쪽에서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GST가 실적뿐만 아니라 TSMC 쪽으로 전기식 칠러 공급하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이 테크윙과 GST 같은 종목들 보면 이건 내일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을 때 가정하에 매수 전략을 잡는 거죠? 일단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고 만약에 그 엔비디아가 시간외 거래에서 잘 나온다면 지금 사실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는 GST보다는 테크윙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테크윙 쪽으로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까지 들어보면서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포함된 제약바이오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에 있었고요. 코스닥에 있는 알테오젠 각각의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생각보다 좀 가지는 못했다라고 좀 느끼면서 아쉬움을 좀 느끼셨을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강윤 매니저님 보셨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엄청난 빅딜을 터뜨린 거고요. 맞습니다. 알테오젠은 어제 이 시간대쯤부터 삼상 임상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에 대한 내일 주가 엄청 좋겠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야, 제약바이오 투심이 조금 많이 악화가 된 걸까요? 뭔가 호재만큼 안 간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제약바이오가 잘 가려면 금리가 하락을 해야 됩니다. 금리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전일 국채 금리가 좀 하락했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4점대거든요. 4.3, 4.2 이게 4.4, 4.5를 보고 나서 우리가 10년물 국채 금리를 4.3대를 보니까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잘 가는 그 10년물 국채 금리대를 보면 3점대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참을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100bp 이상 정도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투심이 좀 약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알테오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올라갈 거는 저는 자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눌렸을 때 잡아주는 게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3반은 CDMO 쪽에서 그리고 그 바이오 쪽에서의 그 가장 좋은 삼성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만드는 그러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 알테오젠은 이제 바이오테크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양 코스피와 코스닥에 있는 양 바이오의 대장주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바이오가 좋지 않냐? 업황이 이제 꺾인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요. 11월 달까지의 학회 4개 학회는 끝났습니다. 네. 잠시 학회의 공백기가 있는 것뿐입니다. 12월 달부터 다시 학회가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12월 달에 2개의 학회가 더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가장 큰 바이오의 1년 농사를 다 책임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봤을 때 바이오테크들에 대한 부분, 빅파마들과 수주 계약이 애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광받는 삼성바이오로스는 거기서 분명히 무슨 발표를 하겠죠. 빠질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은 쉬어가겠지만 기간의 수급이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켜본 다음에 조금 더 눌리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1, 2%씩 계속 담는 겁니다. 12월 달까지. 그러고서 반등 나올 때 그때 비중을 더 투자하셔가지고 1월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지켜보신다고 한다면 바이오에 대해서 특히 알테오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스에 대해서는 큰 걱정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투심이 조금 악화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씩 좀 담아가고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들이 꽤 있습니다.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이때 또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면은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금리에 대한 문제는 좀 시간이 해결해 준다. 이런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박병주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제약바이오가 요새 좀 투심이 많이 좋지는 않아졌거든요. 지금 뭔가 좀 조심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접근할 때에 그 세 가지 방식이죠. 첫 네. 번째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테크. 예. 그러니까 바이오테크라는 것은 현재 그 전통 제약사처럼 매출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런 그 신약 물질을 이제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머크한테 수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를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 이걸 바이오테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CDMO를 대표한 그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분류할 수 있고, 마지막은 우리나라 종근당이나 대웅제약처럼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했던 전통 제약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본다 했을 때, 먼저 바이오테크는 이제 알테오젠을 먼저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쵸. 제가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테오젠이 5년 전에 요 가격 대비 지금까지 왔을 때 거의 한 20배가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래프를 쭉 그으면 이렇게 해서 20배 정도가 왔거든요. 그런데 거래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년 전에 그때 거래량 18,000원대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때 5년 전에 내가 18,000원에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이번에 키쿠르다 머크한테 키쿠르다 SC 제형이 이번에 회사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야, 이거 팔지 않느냐? 이거 빠지지 않는가? 고민 한번 하겠죠. 왜? 자기들은 20배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옛날에 먹었던 사람들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한 14개월 전에도 여기 가격이 한 3, 4만 원, 5만 원대 거래량이 또 많이 터졌어요. 그러면 1년 전에 14개월 전에 잡은 사람들도 이번에 40만 원까지 오면은 10배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10배가 남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머크한테 키크루다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던져야지. 보니까 던지고 있어요. 윗골이 달린 피레침 음봉이 나왔거든요. 이게 월봉에서. 그러면 이 피레침이 뭡니까? 좀 그 하늘에서 벼락이 때리는 모양이죠. 벼락 때리면 어때요? 다 죽잖아요. 그래서 피레침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10배를 먹은 사람들이 나 던져야지라고 저는 던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예전에 20배를 먹은 사람들, 10배를 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 키크루다 소식이 나왔는데 호재 나왔으니까 나도 사야지 라고 덤빌 필요는 없겠죠. 왜? 그 사람들은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알테오젠이 이 바이오테크의 가장 대장주인데, 이 종목이 꺾이면서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나 이런 그 신약 물질을 미래 기대감 가지고 오른 종목들이 같이 무너졌단 말이죠. 한올 바이오 파마라.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알테오젠 주가가 지금 새로운 단계에서 어느 선까지 해서 멈추느냐까지 계속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주봉에서 보면 요게 이제 일목균형표라 하는 겁니다. 여기 녹색선 보면 여기 기준선이에요. 요 기준선이라는 것은 26개월 전후의 중간값이죠. 자, 중간값에서 지금 양봉으로 지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평선으로 보면 최근에 일봉에서 지금 121선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뭡니까? 양쪽에 윗꼬리를 다 양봉이 만들면서 그 다음 주가가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요 말은 요 정도 선에서는 잡아줘야 되겠다.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계속 수주를 계속 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바나 더군다나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삼바나 셀트리온은 확실하게 실적도 뒷받침이 돼주고 또 수주도 따라주니까 그러면은 펀드맨들 따라주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는 이제 주가가 멈춘 단계라고 보고요. 그래서 멈춤이 나왔으니까 이제 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전통 제약사들 종근당, 녹십자,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빠지면서 같이 덤으로 엄청나게 빠졌어요. 고점에서 최근에 30% 이상 빠졌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을 보면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바이오가 여기서 멈춤이 나와가지고 다음 주부터 양봉으로 나온다면 그런 전통 제약사를 또 이제 같이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저는 세 가지 분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은 지금까지 쭉 올라가면서 고공행진을 했던 종목들은 쉬어갈 수 있고 그리고 네. 오히려 좀 삼성바이오로직이나 셀트리온 같이 좀 오히려 눌림목이 나온 종목들이 이제 좀 반등할 가능성 그리고 전통 제약바이오에 대해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를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도 의견 한번 궁금합니다. 지금 알테오젠도 오늘 장 끝나고 또 이상한 풍문이 좀 돌았어요. 그래서 투심을 좀 악화시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뭐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그쵸. 최근에 채권 수익률이 한 4.4%에서 놀고 있죠. 10년물이랑 2년물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할 거냐라는 여러분들이 의문을 한번 가져보신다면 인상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예. 물론 이제 12월 FOMC에서 지금 기준금리 25bp 인하 확률이 40%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이제 동결 확률이 40%까지 올라갔습니다. 만약 동결된다면 바이오 관련 종목들 한 번 더 조정을 받긴 할 겁니다. 대신 여전히 25bp 기준금리 인하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향후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기준금리로 인한 조정은 거의 다 받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던 ABL 바이오나 보로노이,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고점 대비 한 30-40%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알테오젠 이슈가 지금 뭐 유상증자 이슈 약간 루머이긴 하지만 유상증자 루머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긴 한데 그 금액을 봤을 때는 뭐 사실 정확한 금액을 지금 말하긴 그렇지만 루머로 떠들고 있는 금액을 봤을 때는 시총 대비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고 제가 준비한 PPT 세 번째 페이지 잠깐만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알테오젠의 가장 포인트는 머크의 키트루다 면역항암제 쪽에서 얼마만큼의 로열티를 수취하느냐 거기서 얼마만큼의 현금 창출 능력을 발휘하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머크 전체 매출액 대비 키트루다 매출액과 그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파란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늘어나게 되면 사실 알테오젠의 머크 쪽으로 이제 SC 제형을 공급하는 그 부분의 로열티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크가 지금 그래프에서 나타나 있는 키트루다 매출액 비중이 사실 SC 제형으로 바뀌게 되면 더 늘어날 거예요. 기존의 정맥 주사 같은 경우에는 맞는데 한 30분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했을 때 SC 제형 같은 경우에는 투여하는데 한 3분에서 길어봤자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수요가 늘어나고 머크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날 겁니다. 뭐 시장 전문가들은 알테오젠의 현금 창출 능력이 키트루다 쪽에서만 한 5천억에서 진짜 크게 잡는 전문가들은 한 1조까지 보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을 것 같은데 뭐 보수적으로 5천억 정도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그렇게 비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바이오 쪽에 업황이 워낙 약간 루머도 많이 돌고 있고 기준금리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빠지긴 할 겁니다. 만약에 빠지더라도 알테오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30만 원 초반까지 만약에 빠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인현 매니저님 최근에 알테오젠 볼 거면은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매수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높은 가격에 매수해서 주가가 계속 흘러버리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버티기 힘드니까 지금 뭐 시간의 거래에서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 한 2% 정도 빠지고 있으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한 30만 원 초반까지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약바이오도 바로 종목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윤 매니저님, 시간 관계상 종목하고 설명 아주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뭐 여태까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 외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종목 가지고 왔는데, 요게 이제 BBT 877이라고 해서 임상 그 탑라인 결과가 내년 4월 달쯤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고 시가총액도 조금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들어봤고요.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종목명 그리고 간단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저는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가격도 지금 아까 제가 그래프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기준선까지 이제 중간 정도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수주를 우리 아까 그 앵커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수주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 공장이 가동된다면 CDMO 부분에서는 로시를 제치고 전 세계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멀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가 지금이 가장 적절한 매수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현균 매니저님 종목명 그리고 간단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좋게 보는 바이오는 CDMO 쪽에서 셀트리온 보고 있습니다. CDMO. 바이오 시밀러 쪽 해갖고 셀트리온 보고 있는데 뭐 허주마, 램시마 등등 해가지고 지금 매출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매출이 잘 찍혀서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진짜 바이오테크기도 하고 정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바이오 종목을 선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주가도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를 분할매수 하신다고 한다면 내년이면 한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저점에서 20만 원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최근에 엔터주들 주가가 진짜 좋습니다. 일각에서는 여기가 트럼프, 머스크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서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좀 인식이 돼서 그런지 섹터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요. 자,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좀 기다렸던 뭐 블랙핑크라든지 BTS가 완전체로 이제 복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내년에 좋은 노래들도 많이 나오고 좋은 공연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수익도 올라가겠구나. 또 다양한 관측들 나오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네. 자, 엔터가 1년을 쉬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봄날이 좀 온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엔터 쪽 봄날이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엔터 관련 종목들은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팬데믹이 끝나면서 주가가 쭉 올랐습니다. 근데 지난해부터 엔터 관련 종목들은 이제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담감이 약간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네. 최근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다시 반등하고 있는 이유는 뭐 크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가장 큰 이유는 내년부터 이익률 개선이 본격화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 맞아요. 그리고 중국 진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엔터 관련 종목들은 올해보다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해온 PPT 네 번째 페이지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 네. 일단 왼쪽에 그림 한번 보시게 되면 주요 엔터 4사 합산 시가총액 추이를 보시게 되면 지난 2023년 정점을 찍고 최근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그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익률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대신 지금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다시 이제 연평균 30% 성장 전망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엔터 관련 종목들은 신인 그룹, 뭐 신인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을 런칭하기 전에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전체 매출에서 매출 총이익 빼면 전체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거기다가 다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했단 말이죠. 뭐 판관비도 많이 들어가고 원가도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바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 5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지금 연도별 엔터 4사 대비 그룹 수 추이 쭉 보시게 되면 지금 뭐 2020년 이후에 줄었던 이제 그 대비 그룹 수가 지난 2022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올해까지는 엔터사들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 개선이 생각보다 많이 개선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신인 그룹 같은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어 활동을 시작하고 음반 제작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익 개선 시점이 내년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2025년부터 OPM, 즉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JYP 엔터나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엔터사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은 회사이고요. 그리고 기존 신인 그룹이 본격적으로 이익이 기대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나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블랙핑크 완전체에 기대되고 있는 YG 엔터,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신인 그룹들이 이익 개선에 기여할 거기 때문에 4개 기업 중에 어느 거 사셔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대신 이따가 또 탑픽 종목은 이따가 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엔터 1년 정도의 길었던 겨울이 이제 좀 끝이 나가는지 매니저님들 다 보니까 엔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본을 보니까. 그렇다면은 바로 좀 종목을 통해서 이 엔터는 이제 좀 대세가 돼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다면 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엔터에서 가장 지금 좋게 보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이브의 방탄소년단 멤버 한번 소개 좀 해드릴게요. 저기 블랙핑크 멤버하고 있는데, 저 모르신 분을 제가 소개 준비하겠습니다. 보시면 정국이, 수가진, 뷰, RM, 지민, 제이홈인데. 야, 이름 다 외우셨네요. 예.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런던행 비행기를 탔어요. 작년에 그때 이제 안식년을 갔는데 그때 한국에서 BTS 공연을 보고 영국으로 가는 두 소녀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BTS 방탄소년단 얘기하는데 정말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야, 우리나라 국격이 이 방탄소년단 때문에 이렇게 커져가고 있구나. 그 여학생이 그 기간에 이제 방학 기간에 우리나라 왔더라고요. 그러면은 런던에서 우리까지 올라오면 시간이 얼마나 열 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또 가는데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내 가지고 왔다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 우리나라 위상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방탄소년단이 내년에 이제 한 5월 6월쯤에 군대 제대를 한다 그러죠. 근데 과거에 동방신기 같은 경우도 군 입대 전에는 관련 종목 SM이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제 군 제대 직전에 그 직후에 올라갔는데 지금 방탄소년단이 내년에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오면 지금부터 주가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하이브란 종목을 저는 좋게 보는데요.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이브 실적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게 된다면 지금 증권사 예상치인데 매출액도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년 사이에 거의 2배 정도로 영업이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 이런 엔터테인먼트 성장 기업 같은 경우 더군다나 AI 시대에서 가장 알짜배기로 성장하는 업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펄을 저는 90배 정도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90배. 지금 21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이브는 더 여기서 가장 주가가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또 하이브 BTS의 멤버들 이름까지 다 외워서 말씀해 주시는 정성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강윤균 매니저님은 어디가 탑핑 종목인가요? 제가 엔터 종목을 탑픽으로 뽑은 거는 레몽레인입니다. 레몽레인 지금 최근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이제 12월 26일 날 상영이 되는데 거기에 주인공이라고 쓰는 이정재와 관련된 종목이죠. 이정재 씨와 관련된 종목이 레몽레인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잘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을 거라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방한합니다. 이 부분도 정말 무시 못할 만한 그러한 어떻게 우리나라의 한한령 때문에 발휘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그런 영상물이라든지 컨텐츠가 중국으로 이제 퍼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엔터주는 더 튼튼하고 잘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를 또 볼 때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말고도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 그쪽까지도 식견을 좀 넓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탑픽 종목은요? 저는 하이브랑 SM을 뽑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신인 아티스트들의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하이브랑 SM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와 SM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특이점도 모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특별한 탑5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내일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할지 요즘 현재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만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탑5 통해서 내일 시장에서 어떤 전략, 어떤 종목을 좀 가져가 보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넘어갑니다.